네, 12월 15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퀀트 ETF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자료 액티브 ETF의 시대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퀀트 쪽이랑 ETF랑 같이 해서 자료를 콜라보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운용사들 흐름을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타임폴리오 같은 데서도 액티브 ETF에 참여하겠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는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제 성공 가능한지 여부를 좀 점검해 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액티브와 ETF라는 서로 이 매칭이 안 될 것 같은 말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액티브 운용사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3페이지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펀드 자금 흐름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미국에서도 이 액티브 펀드에서 뮤추얼 펀드 기준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좀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현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12페이지 보시면 이 미국에서도 테마 ETF들이 최근 2017년도부터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운용사뿐만이 아니라 액티브 하우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스닥 지수의 이제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기술 관련된 테마 ETF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5페이지 보시면 미국 액티브 ETF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테마 ETF들은 이제 기초 지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액티브 ETF는 이 기초 지수가 없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티브 펀드와 다를 바 없지만 ETF에 이제 껍데기를 씌운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132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원래 기존의 메인은 이제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지수가 사실 똑같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선행 매매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초과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채권이 메인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주식 쪽이 크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94개 ETF가 주식형 액티브 ETF가 설정이 되었고요. 주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피델리티, 아메리칸 센츄리 같은 주요 액티브 하우스에서도 이런 액티브 ETF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락 같은 이 패시브 운용사에서도 이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제 주식형 ETF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액티브 ETF에 계속 관심을 높아질 상황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불투명 액티브 ETF라고 해서 이 PDF로 통해서 이제 펀드 ETF를 공개를 안 해도 되는 이제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액티브 하우스들이 자꾸 패시브 영역으로 좀 넘어오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방금 이제 김재윤이 말씀드린 액티브 ETF에서 가장 이 성공적인 사례로 ARK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5개 ETF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초이 올해만 123억 달러 자금이 유입돼서 총 운영 자산이 220억 달러를 넘어서서 전체 미국 ETF 하우스 중에 12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일반 액티브 하우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성공을 하게 된 이제 그 계기가 뭐냐, 왜 성공을 하게 됐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이 혁신 기업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스닥 성장주 혹은 글로벌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투자한 대표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계속해서 이 SNS라든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투자를 하고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기업이 어떤 시가총액까지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투명성이 지금 장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ARK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매매한 매매 내역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이 이 미국의 스펙을 좀 사가지고 저한테도 어떤 분들이 이 스펙에 대해 문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3가지, 어떤 투자 철학과 스토리, 그리고 투명성, 소통, 이런 것들이 이 성공적인 어떤 이 액티브 하우스로 자리 잡는 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국내에서도 가능할까? 이렇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국내는 아직은 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2개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는데요.
그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비교 지수와 상관관계가 0.7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요건으로는 어떤 적극적인 액티브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제도적인 뒷받침이 추가로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뚜렷한 운용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 공모펀드 운용사라든지 상당한 이제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이제 자문사, 최근에 어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핀테크 기업이 미국의 액티브 ETF를 상장시켜서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핀테크 기업도 액티브 ETF 시대에는 충분히 이 기존의 어떤 이 자산 운용사에서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르게 ETF 시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기존의 펀드 시장에서는 이 판매 채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ETF로 가게 되면 사실상 판매 채널의 역할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ETF로 가게 되면 운용사의 어떤 운영 전략이라든지 이 고유의 이 어떤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가 제 기억에 두 번째 자료 같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을 때도 삼성자산이랑 이게 미래가 액티브 ETF 출시했다라고 자료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내 시장에서 이 제도적으로 그 액티브 ETF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또 감독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할 생각들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것들도 좀 얘기 들은 바 있을까요? 네, 그 삼성 코덱스하고 미래의 액티브 ETF는 사실 패시브 팀에서 이 액티브 ETF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접목했다고 하는데 0.7 이상의 코스피와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패시브에 좀 더 가까운데, 제도적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요건을 완화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미국처럼 아예 지수가 없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서 액티브 ETF가 아닌 정말 액티브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출시되어야 진짜 액티브 ETF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액티브 ETF하고 테마 ETF하고 좀 거의 좀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 액티브 펀드들도 보면은 순수 주식형 펀드도 있지만은 뭐 중소형 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타일 펀드로 이렇게 다들 액티브 펀드들이 나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 쪽 사례를 보면은 섹터 ETF하고 액티브 ETF의 그 성과 분석 좀 차이를 갖다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섹터 ETF랑 테마 ETF의 가장 큰 차이는, 테마 ETF는 기존의 섹터로 분류된 게 아니라 어떤 이 최근에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테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섹터는 그 MSCI나 S&P 다우존스가 정의한 긱스 혹은 ICB의 어떤 섹터에 이렇게 따라 분류가 돼 있는 거고, 테마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봇 테마 이렇게 되면은 산업재 섹터, IT 섹터 뭐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섹터 투자 성과는 최근에 IT 섹터나 이런 뭐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 사이클에 따라 갈립니다. IT 섹터가 좋을 때는 IT가 좋았다가, 뭐 최근에 몇 달간처럼 뭐 소재나 산업재가 올라갈 때는 좋고, 사이클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테마는 단기 사이클에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로스가 나오는 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메가 트렌드 산업에 투자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은 2000년대 중반에 물이라든지 어떤 신재생 에너지 ETF가 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인덱스랑 펀드들이.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펀드들, ETF들 성과가 이제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시적인 어떤 뭐 단기 테마라든지 뭐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요즘에 또다시 이제 신재생이 부각되면서 그 예전 주가 이상으로 다 올라오고, 어쨌든 등락은 있으나 이 장기 메가 트렌드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는 좀 부연 설명드리면 12페이지 보시면 테마 펀드 ETF들 좀 사이즈 큰 거대로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이 사이즈가 가장 커요. 근데 성과들은 이 성장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뿐만이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도 성과가 되게 우수한 편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하우스들이 자기네들 가치형 혹은 뭐 성장형 동시에 다 내놓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성과들이 다 좋은데요. 아직은 좀 단기적이어서 성과들을 이게 뭐 장기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성과 나오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은 결국에는 돈이 또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업기업 분석입니다. 은행산업 조보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이 연말 배당 이슈로 지금 은행 주가가 좀 변동성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리포트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일단 저희 하우스뷰는 전년 대비 배당 성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2019년 커버리지 은행 페이아웃 레이쇼 평균이 24.3%였는데 올해 2020년 저희 예상치는 23.7%입니다. 뭐 큰 하락은 아니지만 아무튼 증가는 할 수 없다가 일단 저희의 결론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3페이지랑 4페이지를 보시면 배당 성향 변화가 자본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은행들의 중장기 배당 성향 목표인 30%로 다 상향을 했을 때 자본력이 얼만큼 약화되는지 혹은 표 3과 4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최근에 정부가 배당 성향을 15에서 20%로 낮추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보여서 그렇게 낮췄을 경우에는 과연 자본력이 얼마나 좋아지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배당 성향의 요 정도의 변화에 따라 자본력이 치명적이거나 큰 의미가 있는 수준까지 변화하지는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은행들이 배당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능력은 가능하나 현재 처한 거시적인 환경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규제 환경 간의 온도 차이는 좀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5하고 6번을 보시면요. 4페이지에 은행 자본 비율 현황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BIS 토탈과 CET1 레이쇼 역시 규제 비율 대비 상당히 여유롭게 유지되고 있어서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컴포터블한데 문제는 환경 자체가 지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표 5를 잠깐 보실게요. 5페이지. 해외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유럽과 미국, 영국 이쪽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중지해달라, 혹은 자제해달라 이런 권고가 해외 규제 당국에서 사실 먼저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해외와 한국의 차이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 규제 완화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은행들은 할 수 있게끔 좀 문을 열어주는 편이고요. 미국 은행하고 비교를 하자면 현재 미국 은행권 내에서는 웰스파고 제외하고 전년 수준의 DPS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림 2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그림 2번을 보실게요. 이 페이지에 있고요. 글로벌 국가들의 이제 이 은행 배당 성향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가장 아래쪽에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글로벌 평균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데 여전히 한국은 현저히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시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은행의 가치 함정의 이유이자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은행 섹터뷰는 여전히 뉴트럴이고요. 배당적인 관점에서 KB금융 탑픽으로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파월러비스 안재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파월러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이제 상향합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해서 이제 어제까지 해서 좀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일단 북미 유럽 퍼블리싱을 지금까지는 카카오 게임즈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펄어비스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이게 이제 2월 25일부터 내년도 2월 2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적 추정치를 일단 상향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자료 제가 4페이지에 좀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그 PC 버전은 북미 매출이 한 600억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 퍼블리싱으로 직접 전환을 하면, 이제 1000억까지 이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뭐 거의 한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뽑아야 되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등등 비용도 나가지만, 어쨌든 이익은 개선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적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검은 사막은 지금 분기 실적이나 이런 테이블로 보시면은 다운턴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나온 지도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적은 다운턴인데, 이게 이제 뭐 단기간으로는 이제 플러스 요인들이 되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붉은 사막이에요. 그래서 붉은 사막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인데, 이게 일단은 21년 겨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벌써부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당장 신작이 한 개 분기 앞에 있는 NC소프트나 컴투스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도 저희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붉은 사막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동영상이랑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컴투스 파노받은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오버슈팅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홀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라운피플 손세훈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라운피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운피플은 저희 미드스마켓팀에서 2021년 유망 추천주 6선에 이제 포함이 된 종목이고, 내년에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올해 5월 정도에 추천을 했었고, 거기서 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많이 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5월 정도에 추천할 때 그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일단은 그런 이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는 그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3번을 보시면 전체 매출액의 42%가 카메라 모듈 검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가 AI 머신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AI 머신 비전입니다. 머신 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조 공정에 그 외관 검사를 예전엔 사람이 했었죠. 근데 2000년대부터 사람의 눈을 카메라가 대신하고,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화 장비가 머신 비전인데, 그게 2000년부터 도입됐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룰 기반의 비전 검사인데, 이게 뭐냐면 규칙을 정합니다. 불량의 기준을, 규칙을 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그 룰에 없으면은 통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게 AI가 적용이 된 겁니다. AI가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AI 머신 비전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머신 비전 회사들도 AI 업체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AI 머신 비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6페이지 앞 커버 페이지를 보시면 그 AI 머신 비전 매출 추이가 있는데, 18년에 52억 정도 하다가 19년에 88억까지 커졌고요. 그리고 20년도에 127억까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성장을 기여하고 있는 정도는 업체는 이제 전방 산업이 PCB 쪽 외관 검사에 이 라운피플의 AI 머신 비전이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요새 비메모리가 좋으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PCB 쪽에만 국한되었던 이 AI 머신 비전이 이제는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팜,
그리고 의류, 항공기 쪽으로 AI 머신 비전이 지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테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향후에 머신 비전의 트렌드가 AI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라운피플을 계속 추천드리고 싶고요. 경쟁사인 글로벌 업체가 코그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키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키엔스는 박주선 연구원이 추천하기도 했었는데 그들 업체의 밸류에이션 PER이 60배가 넘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AI 머신 비전 유일한 업체인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은 고평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 내년에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같이 하는 회사인가요? 그게? 원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했었는데 이게 그거죠. 기존에 라인들이 있어요. 고객사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는 머신 비전이 이미 있죠. 근데 거기에 라운피플의 AI 솔루션이 탑재가 되면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신규 라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신규 캐파 증설할 때는 라운피플한테 니네가 하드웨어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외형도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결국 외형 확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라는 의미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그러면은 좀 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좀 어떻게 좀 세팅이 되나요? 일단은 기존 고객사가 올해 신규 캐파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900억 투자로 해서 비메모리 쪽 업황 좋아진다고 해서 900억 투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 회사가 기존에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다가 하드웨어 쪽으로 공급을 같이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AI 머신 비전이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주가가 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모듈 검사가 있어요. 이게 고객사가 하웨이 쪽입니다. 근데 하웨이가 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다행히 3분기부터 고객사가 좀 늘었어요. 예, 그래서 국내 고객사 위주로 좀 늘어서 그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선도업체가 수아랩을 2,300억에 인수했다 돼 있는데 라운피플과 경쟁사 같은데 지금 경쟁 강도나 경쟁 부도나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일단은 수아랩은 경쟁사가 맞기는 맞고요. 근데 아직 이 AI라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것도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산업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됐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경쟁 강도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일단은 AI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아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하는 회사예요. 그래도 코그넥스는 머신 비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전 세계 1위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AI라는 거를 머신 비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회사를 2016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수아랩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근데 그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수아랩 매출 추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아랩이 18년에 42억 정도 매출했고 19년도에 29억밖에 안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300억에 매각이 됐다라는 거는 이 AI 머신 비전에 대한 포텐셜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의 머신 비전이 AI가 트렌드가 된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라운피플의 시가총액이 2,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해외 주식입니다. 이니자료고요. 일본 M&A 센터 박주선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일본 M&A 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7,800엔으로 커버리지 게시하고요. DCF 방식을 활용했고 PEG를 활용해서 검증했습니다. 현재 동사의 PEG는 3.5배인데 일본 내 유사 성장주들이 4배에서 6배에 분포하고 있어서 저희는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 차례 소개했던 기업인데 중소기업의 M&A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중소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동사는 양도의사가 있는 기업을 양수의사 기업과 매칭을 하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일본 내 경쟁사, 2, 3위 경쟁사들의 합산 매출액보다 큰 기업이어서 현재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정말 종업원 수 20인 이하와 같은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 안건 확보는 뭐 지역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라던가 회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뭐 이들에게 안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안건을 확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관계회사로 일본 내 최대 산업조사연구소인 야노경제연구소를 두고 있어서 이를 활용해서 중소기업 경영자들 대상 산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바톤즈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러한 비즈니스를 온라인화에 좀 진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본 내에서 이제 경영 환경이 양극화되면서 중소기업 양도 의뢰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가 수년간 호황을 누렸지만 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추가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기업을 팔겠다라고 동사에 많은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이제 수주 잔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신규 위탁 건수 이런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향후 실제 거래 성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정책 모멘텀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가 내각이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 통합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M&A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큰 규모의 기업들까지도 M&A 안건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피해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에서 기업 계승 구조의 변화 트렌드가 좀 크게 변화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자체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게 되면 70세 이상 비중이 현재 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장님의 고령화에 따른 이제 기업 승계 이런 니즈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권사 IB 비즈니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증권사 IB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건 자체가 좀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가만히 있어도 사실 안건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정말 20인 이하의 뭐 중소기업, 혹은 이제 자본금이 뭐 5억 엔도 되지 않는 작은 기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동사의 경쟁력이고 역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유사한 기업은 없는가요? 꼭 그 상장된 회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그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안건을 확보하려면 지역에 있는 뭐 회계사무소라던가 아니면 지역은행과 네트워크가 좀 필요해서 작은 기업들보다는 좀 오랜 업력이 있는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직접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M&A를 갖다가 좀 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는 안 하나요? 일부 임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기업을 인수한 후에 향후에 이제 양수 의뢰 기업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곧바로 이제 양도 기업과 양수 기업을 매칭할 때 비즈니스가 이제 종료되는 모델입니다. 보통 그런 중개 수수료는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는 정확하게 회사가 이제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좀 받게 됩니다. 9페이지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양도기업으로 측으로부터도 이제 착수금을 받게 되고, 양수기업도 받게 되고, 이게 1차, 2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공 보수까지 받는 모델입니다. 네, 다음 대체 투자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김영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글로벌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좀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쪽에 미국도 그렇고요. 3차 유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뭐 백신 접종이 올 초에 영국부터 시작해서 바레인 뭐 지금 미국까지 승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할 시점에서 우리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지난주는 대륙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유럽이고요. 유럽이 한 1.9% 정도 빠졌고, 섹터로 보면은 도로, 왜냐면은 아직까지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는 지금 뭐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빠졌는데, 유럽 도로, 그리고 유럽 공항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MP가 좀 저조한데, 내년에 경기 민감 섹터인 공항하고 도로를 비중 확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프랑스 공항을 지금 편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부양책이 계속 또 가시화되고 백신 접종이 계속 국가별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는 경기 민감 섹터를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글로벌 리츠 홍지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이어서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 2% 정도 좀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이랑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국가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리츠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리츠랑 한국 리츠의 좀 상관 계수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저희는 미국 리츠와 한국 리츠를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섹터 단으로 보시면은 좀 최근에 한 11월 달 이후부터 한 2달 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 위주, 호텔, 주거용, 리테일 위주로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았던 섹터 위주로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또 경기 부양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연말 연초로 갈수록 이츠 지수의 좀 불확실성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 나올 거고 이에 따라서 리플레이션 나오면은 이에 대한 수혜를 리츠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섹터 단으로 봤을 때는 좀 배당금 증액이나 회복이 가시화되어 있는 주거용 헬스케어 카지노 유망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호텔이랑 리테일에 대한 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림 1번, 2번 보시면은 미국 호텔 주간 영업 지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4월 달에 락다운 이후에 좀 회복을 하다가 지금 미국 호텔의 객실 점유율 보시면은 다시 좀 11월 달 이후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객실 평균 단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림 3번 보시면 리테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도 이후에 임대료 변화율 보시면요. 지금 QOQ로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고 최근에 11월 달에 발표를 한 게 이제 중소형 몰이 좀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CBL이랑 펜실베니아 리츠가 이제 파산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리테일이 지금 11월 달 백신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 배당이랑 실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중립 이하의 의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MP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용 카지노 헬스케어 가장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11%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